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 안에만 있다죠. 한 통의 메시지에 하루 기분이 뒤집힌다네요. 그 나이에 연애라니 다들 조심스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번 스며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노년의 사랑입니다. 처음엔 설렘 같지만 그 속엔 외로움과 두려움이 서서히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정은 집착으로 변해 일상과 인간관계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긴 만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무서운 현실. 오늘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실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돈을 잃어도 다시 일할 기회와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체력과 건강, 사회적 환경 모두 예전 같지 않아 한번 무너진 재정은 다시 세우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늘 그녀의 안부를 묻고 챙기며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며 웃음이 많아졌고 외로움도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그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생활비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이렇게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금액은 어느새 수천만 원이 됐습니다. 불안해진 김 씨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무너진 마음뿐이었고 김 씨는 연금과 적금을 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영수 씨도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로 모은 1억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그는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한다며 전국을 함께 다니자고 했고 박 씨는 흔쾌히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집 수리비, 건강검진비, 가족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부탁했고 박 씨는 사랑하는 마음에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났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기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박 씨는 빚과 깊은 상실감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배신과 돈 문제는 평생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경제적 손실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비, 생활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안전망을 잃는 것이며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설렘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이 지갑을 열게 하는 순간 그 대가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해져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이 쉽게 커집니다. 처음엔 가슴이 뛰고 하루가 설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의존과 두려움으로 변하고 결국 상대를 옭아매는 집착이 됩니다. 이 집착은 사랑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선희 씨는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병원에도 동행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과 길게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약속이 없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디야? 누구랑 있어? 라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관심을 애정으로 받아주던 그는 점점 숨이 막힌다며 연락을 줄였고 끝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었다는 것을. 전북 전주에 사는 김창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던 그는 한 문화센터 모임에서 만난 여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삶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족 모임 때문에 며칠 연락을 하지 않자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고 답이 없으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그녀도 점점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전화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함을 참지 못해 그녀의 지인을 통해 행적을 확인하려 했고 그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계를 끝내자고 했고 김 씨는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메우려는 기대와 의존이 강해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증폭되고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루의 중심이 상대에게만 쏠리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런 집착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관계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노년의 사랑이 진짜 행복이 되려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금세 무너지고 외로움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갈등이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가끔 마음을 저리게 하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은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할 경우 충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만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은 지역에서 자라 비슷한 추억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매일 식사 약속을 잡고 함께 시장을 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불편함이 갈등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TV를 켜고 뉴스를 크게 틀어놓았고 그녀는 아침 9시쯤 일어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식사 취향도 달랐습니다. 그는 매 끼니를 한식으로 챙겨야 했지만 그녀는 가끔 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맞추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차이가 쌓여 언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손주 문제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놀러오면 집안 규칙을 어기더라도 봐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집안 질서를 깨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말을 남기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대전의 한 남성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던 그는 사진 동호회에서 한 여인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전시회도 가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금전 사용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만 쓰며 저축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녀는 여행이나 모임에선 아끼지 말자는 주의였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경비를 두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저렴한 숙소와 소박한 식사를 원했지만 그녀는 호텔과 고급 식당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여행은 취소됐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 후에도 모임 회비나 선물 비용을 두고 매번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이럴 거면 외로운 게 낫다. 갈등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털어놨고 며칠 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생기는 새로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외로움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갈등은 상대가 있어야 풀리기에 더 무겁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 금전 감각,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충돌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매일을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외로움이 오히려 더 가벼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마음이 들뜨고 하루가 설레지만 그 관계가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연애는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쏟다 보면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건 그 사람도
기존의 인연도 아닌 철저한 고립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최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지인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챙겼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엄마가 외롭지 않게 지내면 좋다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반년쯤 되자 그는 가족 모임에 함께 가는 걸 꺼렸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혼자 다녀오라는 말에 그녀는 서운해했고 점점 가족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그는 드라이브와 외식을 제안했고 그녀는 그 시간을 놓치기 싫어 가족 약속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일부가 그에게 쓰인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났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도연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구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너무 안 보인다고 해도 그는 연애 중이니까 좀 봐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괜히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말자며 그가 친구를 만나는 걸 꺼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몇 년 후 그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건 텅 빈 주소록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한번 멀어진 인연은 다시 붙잡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나도 모르게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줄이고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남는 건 더 깊어진 외로움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은 한번 끊기면 회복하기 힘들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사랑보다 여러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게 평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특히 상대가 예민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 사람의 표정과 기분에 맞추는 데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잠깐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혜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여 년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정했고 당신은 이제 나만 믿고 살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초반에는 그의 세심함이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했습니다. 약속에 10분 늦으면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그녀가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면 나보다 친구가 더 좋냐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말 일정과 식사 메뉴까지 그의 취향을 우선해야 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관계를 끝내며 외로운 건 견딜 수 있어도 남은 인생을 눈치 보며 사는 건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진수 씨도 은퇴 후 여유를 즐기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왜 안 받느냐며 따졌습니다. 화가 난 날에는 하루 종일 냉담했고 그는 점점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일과를 짜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원하는 여행지만 다녔고 본래 즐기던 등산과 낚시는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했고 다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하며 이제야 내 시간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생활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나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 노년에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내 취향은 뒷전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활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고 황금 같은 시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지키는 삶으로 변질됩니다. 외로움이 두렵더라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없는 사랑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를 잃고 얻는 사랑은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마지막 인생을 후회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선택 하나하나가 삶의 결말에 더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되돌릴 시간과 힘이 있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결정이 남은 생 전부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현실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만 남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옛날과 다름없이 따뜻했고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설렘에 빠져 주저없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그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이 씨는 젊은 날의 인연이니 믿자는 마음에 통장을 열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크게 화를 냈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이미 통장은 텅 비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후회와 불신만 남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장성훈 씨는 70대 초반에 한 교회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 씨의 생활을 바꾸려 했습니다. 주말마다 자신의 가족 모임에 데리고 가고 취미 활동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맞춰주면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오래 즐기던 낚시 모임과 친구들과의 여행을 포기했고 하루 대부분을 그녀의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 관계가 끝났을 때 그는 친구도 취미도 생활의 자유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이 반드시 행복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 인간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자유와 자존감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노년의 매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젊을 때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되돌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준다면 의미 있지만 나를 잃게 하고 후회만 남긴다면 그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의 하루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과 후회로 채우는 대신 평온과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잘 살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7번째 이유는 경제권을 넘기고 다시 되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에는 재기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마음에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넘긴 경제권은 돌려받기가 어렵고 그 결과 남은 생의 안전망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자상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그는 우리 이제 부부처럼 살 텐데 생활비 관리도 내가 할게라며 통장을 맡겼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편하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부터 이상한 지출 내역이 늘었고 예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항의하자 그는 당신을 위해 쓴 거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후 통장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운 마음에 믿었는데 그 대가가 남은 인생의 불안이 될 줄 몰랐다고 한탄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박영호 씨는 은퇴 후 모아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꼼꼼히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봉사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재정관리 경험이 있다며 돈을 잘 굴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는 전문성이 있다니 좋다며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이자가 붙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지만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고 집 주소마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통장과 도장을 잃은 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뒤였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는 이후 월세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경제권을 넘기는 일은 단순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삶의 기반을 상대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경제권을 잃으면 생활비와 의료비 등 필수 지출조차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그 불평과 불안은 매일을 무겁게 만듭니다. 설령 관계가 틀어져도 법적으로 되찾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대부분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깊어져도 경제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지 통장 비밀번호나 인감 도장까지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권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는 일은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건 마음만이 아닙니다. 통장이 비고 친구와 가족이 멀어지고 내 시간과 자유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려던 그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후회와 고립, 빈손의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설렘은 잠깐이지만 대가는 평생입니다. 감정에 휩쓸린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비극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990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외모는 문을 열고 인격은 그 자리에 머문다고 했고, 조지 오웰은 가난이 존엄을 앗아가듯 무심한 외모는 자존을 앗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장 자크 루소도 외면이 흐트러진 사람은 내면도 쉽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가 뼈를 때렸습니다. 누구세요? 못 알아봤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스스로를 놓았구나. 사람들은 늙을수록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외모는 곧 자신감이고 대우이고 존재감입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어서도 외모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6가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겉모습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먼저 외모를 쓱 보고 그 사람의 성격, 태도, 경제력,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버립니다. 이건 비난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 인간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나이가 들수록 더 냉정해집니다. 젊었을 땐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해도 외모에서 오는 활력과 정돈된 느낌은 오히려 나이 든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깔끔한 인상, 밝은 표정, 정돈된 머리와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옷이 구겨지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거리를 걷는 모습은 쉽게 의욕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상이 그런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병원에 갔을 때 단정한 옷차림과 표정으로 의사에게 설명하면 더 성의 있는 설명을 듣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말 한마디가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깔끔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예의를 지켜야 할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외모는 단순히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9세 김미정 씨는 어느 날 버스를 탔다가 속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기도 힘들 만큼 몸이 안 좋은 날이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앉는 거래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녔나? 그날 이후 그는 헤어스타일을 정돈하고 밝은 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8세 이영순 씨는 마트 계산원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거 앞에 올려놓고 다시 와요. 말투엔 존중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그날따라 내가 너무 흥크러져 있었거든요. 땀에 젖은 셔츠, 머리는 눌리고 얼굴은 지쳐 보였을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방치했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이 씨는 옷장 앞에 서서 정리된 셔츠를 입고 가벼운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빗고 외출했습니다. 전과 크게 다른 건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무심하게 넘기던 직원도 봉투 드릴 거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겉모습만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이처럼 외모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막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입은 옷, 얼굴의 표정, 머리카락의 정리 상태, 목소리 톤까지 보고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때론 당신이 말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꾸민다는 건 남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당신이 세상과 마주할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첫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는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먼저 당신의 겉모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반응이 당신의 말과 존재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모는 나이 들수록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끝나는 순간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랬던 건데, 그 어떤 해명도 듣기 전에 상대방은 이미 당신의 외모와 표정, 몸짓을 보고 속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외모가 말보다 먼저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든 이에게 더 많은 상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이면 저분은 자기관리 잘하시네. 축 처진 어깨와 무표정한 얼굴이면 삶이 무너진 분인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바로 외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젊을 땐 꾸미지 않아도 활동성이나 생기로 충분히 커버됐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엔 외모가 곧 태도이고 태도가 곧 삶의 자세로 읽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라는 시선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신의 외모입니다. 머리카락의 정리 상태, 눈빛의 생기, 피부의 윤기, 옷의 색감 하나까지도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게 되는 거죠. 외모가 말보다 먼저 그리고 더 길게 말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2세 박성희 씨는 수년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퇴직 후 마음이 허해지면서 무기력해졌고 꾸미는 걸 의미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운영하는 미술교실에 신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날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인사를 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많이 편찮으셨어요? 기운이 없어 보여서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분 좋게 나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박 씨는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머리를 손질하고 밝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같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르시네요. 얼굴이 살아났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놓고 살았구나. 말도 안 했는데 외모가 다 말해버렸던 거였네. 이처럼 외모는 말보다 빠르고 더 직설적이며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타인의 평가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외모를 통해 드러납니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에게 무심했는지 애썼는지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인식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얼굴이 당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말 걸 차례입니다. 거울 속 당신에게 먼저 말 걸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가 자랑스러울 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표정을, 옷차림을, 삶의 태도를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외모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얼굴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주눅들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조심스럽게 대하는 시기는 마음보다 체면이 더 예민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젊을 땐 자신감이 외모에서 오지 않아도 활력과 말솜씨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가도 괜찮을까? 이 얼굴로, 이 차림으로 괜히 분위기 망치는 건 아닐까? 결국 이런 생각이 사람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첫 단추가 됩니다. 한두 번 모임을 미루고 자리를 빠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왜 안 나오세요? 하지만 본인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이 말이 너무 부끄러워 차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바쁘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스스로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사람을 대면할 때 눈에 보이는 자존감입니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얼굴에 생기가 있으면 말투도 당당해지고 자세도 바르게 펴집니다. 반대로 머리는 덥수룩하고 얼굴은 칙칙하고 옷은 무심한 티셔츠라면 사람 앞에 섰을 때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괜히 내가 민폐 아닐까? 이런 위축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70세 윤성분 씨는 원래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을 매주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끊기고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미용실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염색을 못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옷도 늘 같은 트레이닝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본 윤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너무 볼품없어졌네. 그 순간부터 친구들 연락이 와도 오늘은 좀 피곤해라는 말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임에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멀어진 거야? 윤 씨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보기가 좀 창피하더라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외모로 보냐? 그래도 널 좋아하는 내가 사라지는 건 너무 아쉽지 않니? 그날 이후 윤 씨는 중고 옷가게에서 저렴한 블라우스를 몇 벌 샀고 동네 미용실에서 간단한 커트를 하고 다시 모임에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와, 얼굴이 확 살아났네.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다시 꺼낸 기분이야. 이처럼 외모는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았을 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거울 속 나입니다. 꾸미는 건 허영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 하나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눅든 마음은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꾼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외모는 결국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당신은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꼭 한 사람만 먼저 만나보세요. 바로 거울 속의 나 자신부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야 다른 세상도 다시 열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모는 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문 열어주며 먼저 가세요 하고 고맙다는 말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끝까지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당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외모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옷을 갖춰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다니고 아무 감정 없이 거울을 스치는 삶은 결국 내 삶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나에게 입혀준 옷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예의를 잃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흐트러집니다. 어차피 혼자니까 누가 날 본다고라는 말은 사실 자신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외모는 세상에 보내는 당신의 첫 메시지이기 전에 당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첫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해지는 순간 삶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용남 씨는 퇴직 후 어느 날부터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셔츠 대신 헐렁한 티셔츠, 구두 대신 슬리퍼, 면도도 일주일에 한 번쯤. 이젠 누굴 만날 것도 없고 꾸며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연히 병원 대기실에서 거울을 본 순간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나야? 지친 얼굴, 눌린 머리, 잃어버린 눈빛.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허술하게 대해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남들도 날 그렇게 봤을 테고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셔츠 단추를 잠그고 머리를 빗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거울 앞에 섭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제 나는 나에게 예의 차리고 삽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요즘 얼굴 좋아지셨다고 말했고 마트 직원도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건넸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니까 세상이 다시 나를 사람 대접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외모는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늙었다고 무너지는 건 주름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아무렇게나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존중. 그 출발점은 거울 앞에서, 옷장에서, 아침의 단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어떤 태도를 건넸는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순간 세상도 다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5번째 이유는 스스로의 외모를 가꾸면 우울감이 줄기 때문입니다. 우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무력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겠지. 갈 데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이런 무심한 생각이 쌓이면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부터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외모입니다. 머리를 감는 주기가 길어지고 옷은 아무거나 걸치게 되고 거울은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자신조차 자신을 마주하는 걸 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의 시작 신호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뇌에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심리적 자극입니다. 실제로 외모를 신경 쓰는 행동은 우울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심리학 연구도 있습니다. 외모 가꾸기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1세 강영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한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고 거울은 치워버렸고 흰머리는 그대로 자랐습니다. 하루가 멍하게 지나가고 아무에게도 연락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있으면 진짜 아파져요. 일단 미용실부터 가요. 억지로 따라간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염색을 하고 약간의 화장을 했을 뿐인데 강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스카프를 매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나 괜찮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손잡아 일으켜 세운 거였어요. 그게 얼굴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하죠. 이처럼 외모를 가꾸는 건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심리적 운동입니다. 우울하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 손을 대야 하는 곳이 바로 나의 겉모습입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감정이라면 감정보다 먼저 되살릴 수 있는 건 바로 외모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머리를 정돈하고 나면 말투가 또렷해지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나를 다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운이 없다면, 지금 의욕이 없다면 말로 다잡지 마세요. 거울 앞에서 나를 돌보는 행동 하나가 당신 마음의 회복을 시작해 줄 겁니다. 외모는 당신의 자존감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렇게 하루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6번째 이유는 외모를 꾸미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가
주변 사람에게 분위기 전체를 좌우하는 공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 옆에선 괜히 긴장되고 위축되기도 하죠.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외모에서 풍기는 에너지입니다. 단정하게 머리 손질을 하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띤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반면 무심하게 옷을 걸치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공간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모는 단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깔끔하고 밝은 인상으로 나서면 자식들도 어깨가 펴집니다.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식당에 앉을 때도 우리 엄마 멋지지? 우리 아버지 당당하시지? 그런 마음이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3세 조순자 씨는 손주 돌잔치에 가기 위해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하나 샀습니다. 자신을 위해 옷을 산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딸은 그냥 편한 옷 입으셔도 돼요 했지만 조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내가 손주를 축하해주는 얼굴이잖니. 행사 당일 깔끔한 블라우스에 포인트 스카프를 맨 조 씨는 사진 속에서 누구보다 밝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짜 화사하세요. 보는 사람 기분까지 좋아져요. 그날 이후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꾸미는 게 나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잘 챙기면 주변 사람도 기분 좋아진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처럼 외모는 사람 사이의 정서적 온도를 조절하는 감정의 장치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노년기에 내가 웃고 밝아 보일수록 그 옆 사람들의 정서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지쳐 보이면 말없이도 걱정을 퍼뜨리게 됩니다. 내가 먼저 빛나는 사람이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더 편안해집니다. 외모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고른 이 옷이, 내 미소가, 내 표정이 누군가의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꾸며진 외모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입은 옷이 누군가에게는 기억에 남을 따뜻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보세요. 당신의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존중받는 입장권이 됩니다. 보이는 태도가 당신을 말해주고 그 태도는 말보다 빠르게 사람을 설득합니다. 세상이 나를 존중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나를 가꿔야 합니다. 끝으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무료한 시간이 많아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즐겨하던 등산은 이제 무릎이 아파서 힘들고 골프는 비용이 부담되고 독서는 눈이 침침해서 오래 할 수가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취미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은 분들은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취미 하나만으로도 건강, 행복,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취미 1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취미를 하시는 분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아, 걷기라고? 하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걷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걷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요즘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골프를 치려면 월 회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등산용품을 새로 사려면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요.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도 식당비, 카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문화센터 수강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나가다 보면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까지 합쳐서 금방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5천 원, 식사 한 번 하면 2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집에만 있게 되죠. 이렇게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고 결국 건강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이 드는 취미를 가질 때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스트레스가 취미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오늘 또 2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순수한 즐거움은 사라지고 부담감만 남습니다. 취미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속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엔 재미있어서 시작했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몇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결국 돈만 버린 셈이 됩니다. 꾸준함이 생명인 취미에서 이는 치명적입니다. 셋째, 사회적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비싼 취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경제적으로 뒤처진다면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건강이 나빠졌을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골프용품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걷기라는 취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걷기는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회비도 없고 입장료도 없습니다.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됩니다. 신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비싼 운동화가 아니라 평소에 신던 편한 신발이면 됩니다. 이보다 경제적인 취미가 또 있을까요? 매일 해도 한 푼도 들지 않는 완벽한 취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가 왜 노후 최고의 취미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취미 활동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수영을 하려면 수영장 이용료가 필요하고 헬스를 하려면 헬스장 회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집 앞 공원, 아파트 단지 내, 심지어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센터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고 골프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에도 가능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세 번째, 건강상 이 점이 압도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이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위험은 40%나 줄어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5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걷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먼저 심혈관계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강해집니다. 걸으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게 되어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이는 심장이 더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 조절 효과도 탁월합니다. 걷기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혈관벽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서도 걷기만큼 효과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걷기는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도 당뇨병 발병을 58%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폐경후 여성의 경우 주 4회 이상 걷기를 하면 뼈 밀도 감소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걷기를 하는 사람들의 감기,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3% 낮았다고 합니다. 소화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10에서 15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변비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의 질 향상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감소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걷기만큼 자연스럽고 안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걸어도 좋지만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욱 즐겁습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앉아서 하는 대화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깊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걷기를 통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천연 항우울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걸으면서 나오는 엔돌핀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 30분만 걸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70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김 어르신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한 달 후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당뇨병 환자인 박영희 어르신입니다.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매일 40분씩 걷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299명을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72블록 이상 걷는 사람들의 뇌 용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컸다고 합니다. 뇌 용량이 클수록 인지 능력이 좋고 치매 위험이 낮아집니다. 심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영국 심장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심장 기능이 평균 1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근육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과 골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뼈를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럼 이제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세요. 첫 주에는 하루 10분씩만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걷지 마시고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둘째 주부터는 15분으로 늘려보세요. 셋째 주에는 20분, 넷째 주에는 25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하루 30분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5분씩 2번 나누어 걸어도 됩니다. 걸음수로 따지면 하루 8,000보에서 1만 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5,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걸음수 측정 앱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걸을 때 자세를 신경 쓰지 않는데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고개를 들고 시선은 10m 정도 앞을 보세요. 땅만 보고 걷지 마시고 멀리 보면서 걸으시면 목과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귀가 어깨 위에 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목과 등이 아파집니다. 가슴은 살짝 펴고 등은 곧게 세우시되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하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리고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좌우로 흔들거나 너무 크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발걸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으로 밀어주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성큼성큼 걷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걸으세요. 호흡도 신경 써주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시면 됩니다. 세 걸음에 한 번씩 숨을 들이마시고 세 걸음에 한 번씩 내뱉는 리듬을 유지해 보세요. 안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 좋습니다. 둘째,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특히 저녁에 걸을 때는 반사판이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셋째, 날씨를 확인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비가 올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걷거나 하루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걸으세요. 이제 걷기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보세요. 걸음수 측정 앱이나 칼로리 소모량을 보여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매일 기록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보세요. 매일 같은 길만 걷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오늘은 공원을, 내일은 한강을, 모레는 동네 골목을 걸어보세요.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걸으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셋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번 주는 하루 8,000보, 다음 주는 9,000보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의 이 어르신은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하루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완전히 나았고 체중도 8kg이나 빠졌습니다. 지금은 걷기가 너무 즐거워서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부부가 함께 걷기로 얻는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태연, 박순자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45년째인 이 부부는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얼굴만 마주보고 지내다 보니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동네 이웃의 권유로 함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집에서 하는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옛 추억도 떠올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부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2시간씩 함께 걷고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후로 남편과 대화가 많아졌어요. 집에서는 TV만 보고 있었는데 걸으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젊었을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김태현 할아버지도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부처럼 함께 걷기를 통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수, 한미영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영 할머니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함께 걷기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아플 때 함께 걸으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의 윤석철, 조명숙 부부는 걷기를 통해 새로운 취미까지 찾았습니다. 걸으면서 예쁜 풍경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사진 동호회 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숙 할머니는 걷기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진도 찍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광주의 박용석, 김영희 부부는 걷기를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나갔는데 걷기를 시작한 후 병원 갈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병원비로 나가던 돈으로 이제는 가끔 여행도 가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정현수, 이순희 부부는 걷기를 통해 소통의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걸으면서 하는 대화는 앉아서 하는 대화와 완전히 달라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분도 계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홍길동 어르신은 75세의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내면서 극도의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걷기를 시작한 후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이제는 걷기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후에 가장 좋은 취미는 바로 걷기라는 것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완벽한 취미입니다. 더 나아가 부부나 가족과 함께하면 관계까지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한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10분만 집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세요.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편한 옷에 편한 신발만 신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며칠 지나면 15분, 20분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다면 꼭 함께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서로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리듬으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하루 1만 보 같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5분만 걸어도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세요. 날씨가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루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팔로 휠체어를 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첫걸음이 바로 걷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냥 문만 열고 나가서 걸으십시오. 걷기는 공짜입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그때 그 일 아직도 기억나지? 우리 나이엔 누가 먼저라도 연락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 들으면 반가우시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연락 한 통으로 당신 노년의 평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으론 안부지만 속은 요구이고 부담이며 심지어는 계산입니다. 젊을 땐 인맥이 재산이었지만 늙어선 인연이 짐이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특히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잊고 지내던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오늘은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5가지 사람을 주제로 평온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으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옛 연애 감정을 다시 꺼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불쑥 안부를 물으며 연락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그때 그 카페 아직도 있더라는 말에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 혼자라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어 있는 건 결국 돈입니다. 그들은 옛 감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채 돈이라는 속마음을 꺼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공략하는 방식은 놀랄 만큼 익숙하고 교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옛사람이 꺼내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금전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다급한 사정을 말하며 돈을 빌리려 하거나 혹은 함께 투자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내가 작은 찻집을 열려 하는데 너만 믿고 부탁할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기에 생긴 금전 손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0대, 40대와는 다릅니다. 그 나이엔 다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잃는 순간 그건 곧 병원비를 잃는 것이고 요양시설 입소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얽히면 관계는 반드시 망가지며 감정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는 쪽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지며 연락을 끊습니다. 남는 건 배신감과 자책뿐입니다. 광주에 사는 76세 정선희 씨는 혼자 사는 노후를 보내던 중 52년 전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땐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 요즘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반가웠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통화했고 가끔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나 해보려 하는데 내가 딱 500만 원만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계약서도 다 있고 절대 손해 안 보게 할게.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날 좋아했었고 지금도 나한텐 잘하니까 하는 생각에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가게 인테리어 사진도 보내고 직원 사진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톡은 읽지 않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외로움과 함께 밀려온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거죠. 추억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돈을 내줬어요. 그냥 그 사람은 추억으로만 남겼어야 했어요. 노년은 감정보다 현실이 우선입니다. 추억은 아름다우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누군가가 옛 감정을 꺼내며 다가온다면 그 순간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위장한 돈 거래는 결국 신뢰도 무너뜨리고 당신의 인생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노년의 지갑은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단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인생마저 흔들립니다. 옛 감정은 연락이 아닌 기억으로 간직할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누군가 추억을 꺼내며 돈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입입니다. 그 순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했든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든 결국 대화는 늘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납니다. 손주의 대학 합격부터 딸이 외국에서 뭘 샀다는 얘기, 자식이 차를 바꿨다는 자랑에 듣는 사람은 마치 관종처럼 옆에 앉아 박수나 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비교의 덫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식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느니 손주가 미국 명문대를 갔다느니 떠들어대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자괴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도리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나이에도 아직 집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용돈은 좀 받아요? 라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에 중요한 건 자존감과 평정인데 이런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스스로를 깎아먹게 됩니다.
당신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 윤순덕 씨는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친구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둘은 50년 지기였고 과거엔 늘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딸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사위가 의사가 된 뒤부터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딸은 요즘 골프 배우느라 바쁘고 사위가 외제차를 뽑았다더라는 식의 이야기를 매번 반복했습니다. 윤 씨가 요즘 좀 허리도 아프고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답은 아이고, 난 딸이 병원까지 다 데려다 주니까 그런 걱정 안 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질투하는 자신의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모임에서 윤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아직도 아파트 대출 갚고 있대. 나는 벌써 집도 딸 명의로 넘겼다니까. 그래야 자식이 효도하더라. 사람들은 웃었지만 윤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도 아직 누구한테 기죽고 부러워하고 자책하고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았을까 후회됐어요. 그 후로 윤 씨는 그 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자꾸 내 삶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연락 안 받으니까 내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윤 씨는 지금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손주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자식은 번듯하지 않아도 꾸준히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먹는 사람과는 절대 먼저 연락 안 해요. 내 마음이 평온해야 내 노년도 평온하거든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그 평정을 깨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은 연락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에만 취해 있는 사람은 당신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 칭찬이 아니라 공격이고 관심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이제는 당신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 인생은 비교의 구덩이로 굴러떨어집니다. 그 구덩이는 깊고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연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 삶 자체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사람은 늘 아는 척하며 정보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를 합니다. 요즘 부동산은 무조건 지방으로 가야 돼. 내가 아는 사모펀드 하나가 대박이 났다더라.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뜬다던데. 아직 몰라? 자기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는 묘한 압박을 줍니다. 심지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너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라며 은밀한 듯 유혹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정보는 누구나 아는 인터넷 카더라 수준이거나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떠드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정보에 기대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당신만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그냥 들은 이야기야. 나는 괜찮았는데 너는 왜 그랬지? 라며 발뺌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의 돈은 위험 감수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75세 이 남자 씨는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손주 학비에 조금 보태고 병원비라도 여유있게 쓰자며 모아놓은 돈이 약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 친구인 박모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진짜 확실한 정보 하나 있는데 내가 형님이라 말해주는 거야. 경남 쪽에 물류창고 개발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액 투자자 모집 중이야. 1,000만 원만 넣어봐. 6개월이면 원금의 30% 붙어서 나와.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내가 이미 2천만 원 넣었어. 사위가 대기업 물류팀인데 거기서 흘러나온 정보야. 진짜니까 믿어봐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박 씨는 항상 아는 척이 심했고 정치든 경제든 뭐든 다 꿰뚫고 있다는 듯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친구의 말에 기대어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있었지만 너무 간단했고 수익 보장은 말로만 설명됐습니다. 6개월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지만 사기 피해자만 수십 명이었고 박 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는 자기 돈은 넣지 않고 이 씨 같은 사람들한테만 투자를 유도해 수수료를 챙긴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허탈감에 몇 달을 앓았습니다. 그 인간은 원래 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에 흔들린 내가 더 밉더라고요. 조용히 살던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 후 이 씨는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고 귀도 막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남의 정보는 결국 남의 인생일 뿐이에요. 절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끝났어요. 노년엔 불확실한 정보보다 확실한 평온이 더 소중합니다. 말 많은 정보꾼은 당신 돈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인생 마지막 자산까지 흔들립니다. 투자 정보를 흘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사람은 노년에 재혼하자며 은근히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 한마디, 잔잔한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누가 밥 챙겨줘요? 이런 말이 꼭 연민처럼 들리지만 실은 철저히 계산된 유혹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 경제적 이익 혹은 돌봄, 노동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 그리운 노년기에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라는 환상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냉정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년의 재혼은 동반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병원비, 생계, 자식 문제를 떠넘기고 다른 한쪽은 그걸 사랑이니까 참고 감당합니다. 결국 일방적인 희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당신의 자산을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 여부, 집 명의, 월 수입. 이런 정보를 자연스럽게 캐묻는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혼 뒤에 오는 충돌은 이혼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식 간 갈등, 재산 분쟁, 병수발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혼자보다 더 외로운 노후가 찾아옵니다. 충남 논산시에 사는 78세 정영숙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서 70대 중반의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남성은 다정했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혼자 밥 차려 먹기 힘드시죠? 저도 혼자 살아 외로워요라는 말에 정 씨는 처음엔 거리를 두었지만 어느새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외롭지 않게 같이 살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정 씨는 망설였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과 그가 보여준 배려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 남성은 당장 혼인신고는 말고 그냥 살림만 같이 하자고 했고 정 씨는 결국 자기 아파트에 남성을 들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성은 정 씨 연금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자식에게 전화하면 아직도 엄마를 혼자 두냐는 식으로 비난했고 자주 외출하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며칠 동안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입만 열면 나는 혼자 있을 때가 더 자유로웠다는 말을 했고 정 씨에게는 집안일을 맡기고 외출을 즐겼습니다. 결국 정 씨는 아파트에서 그 남성을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도 말다툼과 물리적 충돌까지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 한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자책과 후회를 삼켜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 내가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약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다정한 말을 하고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마음이 아니라 안정이고 그 안정은 종종 당신의 노동과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된다면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무너지는 길입니다. 노년은 누구와 함께보다 어떻게 혼자가 더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재혼을 제안하며 접근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 삶의 중심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설레야 하고 편안해야 하며 당신을 지켜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존엄입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5번째 사람은 퇴직했는데도 아직도 직장 부하처럼 나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명함은 내려놨는데 태도는 여전히 상사입니다. 얼굴만 보면 반가워야 하는데 만나면 기가 먼저 죽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나?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그 나이 먹고도 그 수준이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며 대화는 늘 훈계와 평가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당신이 인생의 동료로 대하고 싶은데 상대는 여전히 직급으로 군림하려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인간관계가 아닌 직장 질서 안에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을 아래 사람, 내가 가르쳤던 애로 규정짓고 일상마저 지시하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현재를 무시하고 과거의 위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계속해서 깎여 나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당신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무능하고 뒤처진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김영래 씨는 20년 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팀장 출신 이모 씨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절 같은 고생을 한 사이니 반갑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옛 추억을 나누며 웃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자신을 팀장님으로 포장했고 김 씨에게는 야, 너는 항상 일처리가 느렸지. 성격이 답답했어라며 과거 평가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습니다. 김 씨가 요즘에는 손주 돌보면서 글 쓰는 재미에 산다고 말하자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글을 쓴다고? 그게 사람들한테 통하겠냐? 넌 그쪽 머리는 좀 부족했잖아. 김 씨는 한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리를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난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날 아직도 부하로 보는구나. 이후에도 이 씨는 단톡방에선 항상 다들 뭐하고 사냐? 너무 편하게 늙는 거 아냐? 는 식으로 말을 올렸고 김 씨가 뭔가 할 때마다 그건 내가 예전부터 시키려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모임 날짜를 정할 때도 김 씨에게 그날 되게 해라고 지시하듯 말하는 바람에 모임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김 씨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를 시작했다는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남한테 뭘 배우냐? 내가 알려줄게. 나한텐 배운 게 더 많아. 그 말에 김 씨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형, 제발 좀 과거에서 벗어나요. 난 이제 누구의 부하도 아닙니다. 나도 나름대로 인생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김 씨는 이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늙어서도 누군가 아래에 있어야 편한 사람과는 이제 끝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고 누구의 평가도 지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는 손주와 글쓰기 수업을 함께하며 자기만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은 과거의 계급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당신을 여전히 부하처럼 대하는 사람은 추억이 아니라 상처만 남깁니다. 이제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 위계로만 이어지는 만남은 독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또다시 과거의 위계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밑도 위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담과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 자식이 결혼했다고요? 이제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키운 자식인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제 자식은 독립된 인격이고 별개의 가정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됩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섭섭함, 걱정이 담긴 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로 자식은 돌아서고 멀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당신 노년의 외로움과 고립이 시작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말, 이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몰라도 자식은 당신의 말 한마디로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한 끼, 정다운 안부 전화 하나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이 얼어붙게 만들고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사랑의 흔적을 원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운한 감정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얼마나 애썼는지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고 부담감을 안기며 결국 도망치게 만듭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에 당신의 희생을 청구서처럼 들이밀면 감동이 아니라 피로만 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심지어 이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식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감정적 폭탄처럼 느끼게 됩니다. 놀러 오라면 바쁘다 하고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내가 너 키운다고 인생 다 바쳤다는 그 말은 결국 그러니 너는 내 인생 책임져라는 무언의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야지 의무로 남으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럼 나는 평생 갚아야 해? 결혼해서도 자유가 없어? 이 말은 특히 사위나 며느리 앞에서 하면 최악입니다. 그 말은 당신 자식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박힙니다. 저 사람은 자기 엄마의 평생을 갉아먹은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의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당신 자신도 미움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는 이영자 씨는 큰딸에게 유난히 애착이 많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었기에 온 삶을 그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손수식당에서 일해 충당했고 딸이 결혼할 때는 가진 돈을 털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하고 나니 이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던 어느 날 딸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상 앞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 씨는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다. 친구도 여행도 돈도 없이 그땐 내가 다였어. 순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보다 더더욱 연락이 뜸해졌고 이 씨는 며느리 흉을 보는 친구들처럼 딸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내 노후나 준비할걸.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고 전화라도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서야 딸이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그 말할 때마다 너무 무거워. 내가 엄마 인생 망친 사람처럼 느껴져. 그냥 내 인생도 힘들어서 그래. 근데 엄마 말 들으면 죄인이 된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결국 자식에게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은 기억으로 남을 때 따뜻하지만 의무로 남으면 무겁고 버겁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켜봐줄 타이밍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라는 말은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그 얼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지금껏 쌓아온 관계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칼날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한숨 섞인 푸념이고 못내 아쉬운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평생을 부정당하는 심정이 됩니다. 내가 해온 모든 선택이 엄마 아빠 눈엔 다 실패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 이 말을 하면 그 부부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취업, 결혼, 진로, 이사까지 그들의 삶의 궤적 전부를 싸잡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폭탄이 됩니다. 자식의 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왜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부모만큼은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결국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자식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합니다. 아예 연락을 끊거나 체념하고 얼굴 없는 관계만 유지합니다. 형식적인 인사, 건조한 말투, 반복되는 바빠서요라는 대답.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동규 씨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 작지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40대 초반에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는 가족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카페를 함께 꾸려보자며 기꺼이 동참했고 두 아이도 아빠 멋지다며 박수 쳐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장사가 쉽지 않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가게는 1년 만에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부부는 번갈아 알바까지 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 씨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 부부가 명절을 맞아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갈비찜과 나물이 정갈이 차려졌고 손주들은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뭔가 통화를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본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남들 다 안정적인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너는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명절에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메시지만 단답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손주 생일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작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 엄마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한데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밤마다 잠을 설친대요. 그제야 어머니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걱정에 섞인 말 한마디였지만 아들의 삶 전체를 부정한 말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손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동규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엄마한테는 그게 최고다. 내가 너한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아니라 걱정이었단다. 하지만 그 말이 널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는 김 씨는 다음 명절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그날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또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삶을 존중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양이 달라도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어깨를 다시 펴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부모와 자식의 마지막 신뢰마저 깨뜨립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그 배우자를 향한 부정의 말은 칼로 가정의 중심을 찌르는 짓입니다. 과거에 반대했다는 걸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결국 지금 내가 불행한 건 내 말 안 들은 탓이라는 책임 전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라는 복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함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반대를 들추면 자식은 두 가지 감정에 휘말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순간 자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 편은 도대체 누구야? 라는 고통 속에서 결국 멀어지는 건 부모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정미영 씨는 아들이 결혼 전 직장 후배였던 여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미영 씨는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아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 어디가 마음에 안 차? 결국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너 좀 더 생각해봐라. 그 사람 너무 무뚝뚝하고 엄마 눈엔 별로다. 하지만 아들은 기어이 결혼을 강행했고 미영 씨는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미영 씨는 표면적으로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이 양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요즘 애 키우는 문제로 집에서 많이 다퉈. 서로 말도 잘 안 통해. 그 순간 미영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랬니?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 결국 엄마 말대로 되잖아. 그 성격으론 너 평생 고생할 줄 알았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엄마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내가 몰라서 못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아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았고 손주는 얼굴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미영 씨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형님이 결혼할 때 어머님 반대 심했잖아요. 그거 며느리가 지금도 상처로 갖고 있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엔 평생 틀린 사람일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는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기에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미영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그땐 그냥 엄마 눈에만 안 찬 거였지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란 걸 몰랐어. 지금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알아. 그 사람 엄마한텐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그 전화 이후 아들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그 말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결혼 상대를 부정하는 말은 자식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 대신 지금 너희가 함께 버텨주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고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네 번째는 그렇게 키워서 애가 뭐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눈엔 충고처럼 들릴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전면전 선포로 들리는 말입니다. 손주는 예쁩니다. 하지만 그 손주를 키우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험담하고 정답을 내려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라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꼰대가 됩니다. 특히 이런 말은 치명적입니다. 애한테 그렇게 야단치면 정 떨어져. 스마트폰 그만 보여줘야지 벌써부터 눈 나빠진다. 옛날엔 다 밖에서 뛰어놀았지 저건 사람 망쳐. 말은 다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 키우는 방식은 틀렸단 얘기지 엄마는 늘 지적만 해.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배우자 귀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그걸 비난으로 기억합니다. 애를 그따위로 키운다고 들었어요. 그날 이후 당신의 전화는 더 이상 반갑지 않고 방문은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의 사전 예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김정숙 씨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출산 후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집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려왔고 정숙 씨는 기꺼이 산후조리를 도와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돌이 지나면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육아서적을 기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정숙 씨는 그런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저렇게 물처럼 먹여서 되겠어? 말도 못하는 애한테 책을 몇 권씩 읽히니?
그러다 결국 손주가 밥을 먹다가 칭얼거리자 정숙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는 하도 말만 듣고 자라서 정서가 메말라가는 것 같아.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조용히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인데 교육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손주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저렇게 키워서 애가 건강하게 자라겠냐고. 그러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나이에 애 키우는 방식은 바뀐 지 오래야. 우리는 그저 옆에서 웃어주고 예뻐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평가하면 안 돼. 자식들도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공부한 게 있어. 우린 조용히 믿어주는 게 효도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을 존중하던 그 따뜻한 눈빛이 그날 이후 서운함으로 닫혀버린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날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니네가 얼마나 고민하며 키우는지도 알고 있어. 엄마는 그저 예뻐서 그런 거였어. 앞으론 내가 정한 방식 믿고 난 그저 손주 예뻐하기만 할게. 그 다음 주 며느리가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는 정숙 씨 품에 안겨 웃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단 거 알아요. 그래도 믿어주셔서 더 힘이 나요. 기혼자녀에게는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냐는 말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참 멋지다는 격려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손주는 사랑받는 존재이지 평가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진짜 존경받는 부모로 남게 만들어줍니다. 기혼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5번째는 니네 중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 중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불씨 하나를 떨어뜨리는 말이며 자식들 사이를 질투와 탐욕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는 공평하게 해줄 생각이야. 그래도 너희 중 한 명은 좀 더 챙겨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 귀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집안은 이제 유산 전쟁터구나. 내가 잘 보여야 뭘 하나 더 받겠구나. 그 순간부터 자식은 사랑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몫을 챙기기 위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부모의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민감해집니다. 엄마는 요즘 왜 언니 집에만 자주 가시지? 전화는 왜 형한테만 먼저 하시지? 그 순간부터 가족은 피부치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부터 자식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시간이 갈수록 자랍니다. 부모가 살아있어도 자식들의 머릿속엔 이미 재산을 놓고 미리 나누는 계산이 굴러갑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그 생각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박명자 씨는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운영한 한식당을 팔고 노후를 위해 전셋집 하나와 예금 1억 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딸 2, 아들 1. 명자 씨는 가끔 이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면 집은 아들한테 줄까 해. 딸들도 뭐 잘 살잖아. 대신 내가 죽기 전에 다 정리해두고 싶긴 해. 이 말을 들은 첫째 딸은 겉으론 엄마, 우리는 안 바래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딸은 동생에게 연락을 줄였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은 조용히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그 말에 나는 서열이 밀렸구나. 나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구나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집은 내 몫이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고 간병도 필요해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 모였지만 대화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동생 줄 거면서 왜 우리가 병간호까지 해야 하죠? 그럼 차라리 유언장부터 쓰세요. 깔끔하게. 엄마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싸웠어요. 명자 씨는 병실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리 정리를 해두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자식들을 따로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은 순서가 없는데 난 괜히 재산 이야기로 순서를 만든 것 같구나.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 사이의 정이었는데 내가 그걸 망친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전 재산을 자식이 아닌 장애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식들은 놀랐고 동시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닌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혼 자녀에게는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이다는 말보다 너희가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이 내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말 한마디가 유산보다 더 큰 가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